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의 어느 한 지리산 첩첩산 중 그 깊은 골짜기에 첫눈을 재촉하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산빛 아래 억새풀은 모두 하얗게 머리를 풀었고 밤이면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 낡은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해가 가장 늦게 들고 가장 먼저 떠나는 그늘진 터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가집 저자우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지요. 지프로 엮은 이형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군데군데 썩어 내려앉았고 가을 장마의 패인 흙벽은 속의 뼈대를 앙상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설화 쉐파가 숨죽여 사는 집이었습니다. 설화라 눈의 꽃이라 이름은 그리도 희고 맑았으나 아이의 삶은 먹구름이 잔뜩 낀 잿빛 하늘과도 같았습니다. 아이의 왼쪽 뺨, 고운 눈매 아래부터 여린 입술께까지 마치 붉은 인두러인로 지진 듯한 검붉은 모반이 커다랗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법과 체면을 목숨처럼 중히 여기던 그 시절, 더구나 여인의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흉이 있다는 것은 가문자문의 수치, 쇼치, 요 크나큰 불행의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설화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멍에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설화는 동이 트기 전 닭이 첫 울음을 채 울기도 전에 차가운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뚜막 옆에 딸린 작은 골방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 같았습니다. 설화는 시린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식구들보다 먼저 시작되었고 가장 늦게 끝났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마을 공동 우물진으로 향하는 새벽길은 언제나 지독한 적막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은 혹여나 마주칠지 모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쩌다 일찍 나온 안악이라도 마주칠라치면 그들은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에이 아침부터 재수없게 하고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설화를 보며 얼굴 귀신이라 놀리며 돌팔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설화는 그럴 때마다 얼른 긴 머리카락으로 뺨을 가리고 땅만 보며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을 애써 외면하며 물을 깃는 동안 설화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이웃집의 다정한 아침 인사 소리가 비수비셔처럼 날아와 밝혔습니다. 그녀에게는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은 너무나도 평범한 아침의 풍경이었습니다. 물을 길어와 마당에 큰 독에 가득 채워넣고 쇠죽을 쏘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은 온전히 설화의 몫이었습니다. 설화는 젖은 솔가지에 불을 붙이려 했으며 타오르는 붉은 불길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몇 해 전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이 아궁이의 불씨가 그리도 따뜻했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가난한 목수목서였지만 설화에게만은 한없이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설화 뺨에 이것은 하늘이 너의 착한 마음씨를 알아보고 복풀 많이 주려고 특별히 표시해 둔 것이다. 아버지는 늘 그리 말씀하시며 송진이 묻어 거친 손으로 설화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요. 그러나 그 다정했던 아버지가 지독한 역병 익병으로 사나흘 만에 허망하게 눈을 감으신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순식간에 차가운 지옥이 되었습니다. 계모인 박씨 부인에게 설화는 눈의 가시 그 자체였습니다. 본래 박씨 부인은 아버지의 인품이나 재주가 아닌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집터와 손바닥만 한 밭대기 대를 보고 제가 한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녀는 설화를 남편을 잡아먹은 상문 성문 살낀 년이라 공공연히 욕하며 온갖 구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될 무렵 안방에서 박씨 부인과 그녀의 딸, 즉 설화에게는 배다른 동생인 연화가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어이구 춥다. 저 망할 년은 불도 제대로 안 뗐나. 박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 정적을 깼습니다. 설화는 묵묵히 따뜻한 숭늉통과 갓 지은 조밥상을 차려 안방에 들였습니다. 연화는 설화의 뺨에 있는 모반을 힐끗 보더니 코를 킁 막으며 어휴 냄새나 저리가 하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연화는 설화보다 2살 어렸지만 어미를 닮아 벌써부터 설화를 하대샤 따이 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설화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나 다시 부엌으로 왔습니다. 안방에서는 모녀 무뉴가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밥 먹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식구들이 밥을 먹는 동안 설화는 차가운 부뚜막에 걸터 앉아 어젯밤 남은 찬밥 덩어리를 보리차에 말아 급히 삼켰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마저도 없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녀는 그 차가운 밥을 오래오래 씹었습니다. 맛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밭에 나가 일할 힘을 얻기 위해 이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상이 물러지자마자 설화는 쉴 틈도 없이 다시 안방으로 불려갔습니다. 오늘은 내가 연화 데리고 장장에 좀 다녀올 테니 너는 종일 뒷밭에 가서 무나 다 뽑아라.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싹 다 뽑아서 광에 들여놔야 한다. 해지기 전까지 다 못 뽑으면 오늘 저녁밥은 없는 줄 알아라. 박씨 부인의 매서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안방에서는 곧 화장해숑 하는 분 냄새와 함께 장에 갈 채비를 하는 모녀의 들뜬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화는 호미 하나와 지게 질을 짊어지고 집 뒤편의 작은 밭으로 향했습니다. 초겨울의 밭은 흙이 단단하게 얼어붙어 호미가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얼어붙은 흙을 깨고 물을 뽑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금세 곱아 붉어지고 감각이 없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내 렌나는 마치 이 겨울에 얼어붙은 땅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언젠가 올지 모를 봄을 기다리며 그저 견뎌내는 땅. 그녀는 점심도 거른 채 해가 서산 시산으로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설화가 마지막 물을 뽑아 지게에 싣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터장에 갔던 박씨 부인과 연화가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박씨 부인의 얼굴이 아침보다 훨씬 더 어둡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손에 쥔 엽전 몇 푼을 바닥에 내팽개치듯 던졌습니다. 빌어먹을 고작 이걸 돈이라고. 연화가 옆에서 칭얼거렸습니다. 어머니나 저작거리에서 본 그 예쁜 비단 머리끈 사주신다면서요. 왜 그냥 와요? 시끄럽다. 다 저 재수 없는 년 때문이야. 박씨 부인은 마당에서 지게를 내려놓는 설화를 발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내년이 우리 집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달아나는 게다. 오늘 장에서도 사람들이 저 집 딸내미 얼굴이 흉측하다던데 그 집 물건을 쓰면 재수 없다고 뒤에서 수군대는 바람에 가져간 옷감 값을 반이반도 못 받았단 말이다. 이 집안 말아먹을 년 설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비난과 저주주주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쌀을 털어 밥을 짓고 방금 밭에서 뽑아온 무쪼가리를 넣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뚝배기에서 구수한 된장 냄새와 함께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설아는 꽁꽁 언 손을 쬐며 잠시나마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때 밥 냄새를 맡은 연화가 부엌으로 쪼르르 들어왔습니다. 아, 배고파. 뭐 먹을 거 없어. 연화는 설아가 차려놓은 밥상을 힐끗 보더니 끓고 있는 찌개 냄비로 다가갔습니다. 이건 내가 먼저 먹을 거야. 연화는 어미를 닮아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뚝배기를 멋모르고 맨손으로 잡으려 했습니다. 안 된다. 연화야 뜨겁다. 설아가 깜짝 놀라 연화를 막아서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설아의 손이 자신에게 닿자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닿은 듯 기겁 캐짓하며 비명 배명을 질렀습니다. 저리 가네. 그 더러운 손으로 나 만지지 마. 연화가 거칠게 설아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만 설아의 팔이 중심을 잃고 끓고 있던 뚝배기를 그대로 치고 말았습니다. 와장창 뚝배기가 부뚜막 아래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깨졌고 뜨거운 된장찌개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악 뜨거워. 연화는 사실 찌개에 직접 된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김과 바닥에 흩어진 국물의 논라뒤로 낮아빠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 상황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연화는 제 발등을 붙잡고 마치 죽을 듯이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설아 언니가 나 뜨거운 국물로 지졌어요. 아, 뜨거워. 나 죽네. 그것은 명백한 거짓 단연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박씨 부인이 부엌으로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나뒹구는 찌꺼기와 날카롭게 깨진 뚝배기 조각, 그리고 발을 잡고 대굴대굴 구르며 우는 딸 연화, 마지막으로 멍하니 서 있는 설아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딸의 상태를 살피기도 전에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이 전부 설아의 탓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장터에서의 분노와 뒤섞여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살인할 년 내가 감히 내 딸을 해하려 들어. 박씨 부인은 분노의 이성을 잃고 옆에 있던 부직갱이를 집어들 기세로 설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손을 들어 설아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찰싹 부엌 전체가 울릴 정도로 거세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내년이 그 흉측한 납장맨을 들이미는 것도 모자라 이제 내 딸까지 잡으려 드느냐. 이 은혜은회도 모르는 것. 설아의 고개가 세차게 돌아갔습니다. 뺨을 가리고 있던 머리카락이 속절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빛 아래 검붉은 모반이 마치 불길화처럼 타오르듯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매섭게 얻어맞은 오른쪽 뺨은 금세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뺨의 흉측한 모반과 오른쪽 뺨의 선명한 손자국이 기묘한 대칭을 이루었습니다. 연화의 울음소리도 그 광경에 잠시 멎었습니다. 설아는 뺨을 감싸 쥐지 않았습니다. 화끈거리는 고통보다 더한 뼛속까지 시린 모멸감이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두 주먹을 치마끈 아래로 말아쥐었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여린 손바닥 살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그녀를 이 끔찍한 현실에 붙잡아매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말라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혹은 모든 것을 초월처윕한 듯한 깊고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저 독사두서 같은 눈깔 좀 보게. 어미를 쏘아봐. 내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설아의 그 침묵과 흔들림 없는 눈빛이
박씨 부인의 화를 더욱 돋우었습니다. 그것은 굴복 취후이 아니라 차라리 저항 디컹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흉물쇼물을 치우지 못할까. 오늘 내년이 먹을 밥은 한 톨도 없으니 썩 꺼져.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내년의 짐을 뺄 것이야. 꼴도 보기 싫다. 박씨 부인은 고함을 지르며 남은 그릇들을 설화 쪽으로 밀쳤습니다. 설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끓는 찌개에 손이 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바닥에 흩어진 사기그릇, 조각 더치팬들을 맨손으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붉어진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 대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등은 굽어 있었지만 그 작은 어깨는 그 어떤 모진 바람에도 꺾이지 않을 겨울나무처럼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저녁을 굶었습니다. 늦은 밤 식구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설화는 골방의 싸늘한 어둠 속에서 낮에 깊던 낡은 옷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매서운 밤바람 소리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설화는 그저 바늘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이 지독한 어둠과 절망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 아주 깊은 곳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아주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희미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리산의 겨울은 그 본색 분석을 드러냈습니다. 온 산천, 산참을 집어삼킬 듯한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바람은 굶주린 이리의 울음소리처럼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를 울부짖으며 지나갔고 창호지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비명패명을 질러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눈은 어른의 허리춤까지 쌓일 기세였습니다. 이런 날이면 그 누구도 문 밖을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는 법입니다. 짐승들도 깊은 굴 속에 몸을 숨기고 마을에 개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천지텐디가 얼어붙은 밤이었습니다. 설화는 차가운 골방에서 얇은 호티불 하나에 의지한 채 덜덜 떨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한 허기와 한기가 온몸을 괴롭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요란하게 대문다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깊은 밤이 험한 날씨에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설화가 조심스레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기도 전에 안방에서 박씨 부인의 들뜬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매파 어른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이런 굳은 날씨에. 목소리는 놀란 듯했지만 묘한 기대감 치다간이 잔뜩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매파로 보이는 여인의 수다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좋은 소식 하셔식은 빨리 전해야지요. 박씨 부인 아주 복 터졌수다. 내가 전에 말했던 그것 말입니다. 아랫마을 김영감댁 말이에요. 설화는 숨을 죽였습니다. 김영감이라면 아랫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지만 나이가 칠순치슌에 가깝고 지독한 중풍으로 몇 년째 자리보전십 버전을 하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정이 고약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그를 모시던 종들이 성한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설화는 어쩐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그 댁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글쎄 그 영감님이 이제 마지막 여생 편히 보내고 싶다면서 말 잘 듣고 얌전한 시중을 하나 드렸으면 한다는구려. 이왕이면 젊은 여자로. 그런데 그 집 며느리들이 워낙 사나워서
웬만한 처자는 버텨내질 못한다지 않수. 매파는 목소리를 낮추며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슬쩍 운운을 떼었지요. 험한 일마다 않고 얼굴에 흉쇼니 좀 있어 시집가기 글렀지만 그래서 더 도망갈 데도 없는 그런 딱한 아이가 하나 있다고. 그랬더니 김영감댁 마나님이 얼굴이야 뭔 상관이냐. 밤에 불 꺼놓으면 다 똑같지. 얌전히 수발만 잘 들면 된다며 당장 데려오라지 뭡니까. 돈도 아주 두둑이 쳐주신답니다. 이 정도면 횡재지. 박씨 부인의 숨 넘어가는 듯한 기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메 그게 참말이우 참말이에요. 그녀는 드디어 이 흉물을 치워버릴 뿐만 아니라 큰돈까지 만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설화는 이미 딸이 아니라 팔아 치울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준비시키지요. 이 눈보라가 웬 말이냐. 복눈이다. 복눈. 박씨 부인은 거칠게 설화가 있는 골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2년아 다 들었지. 내년도 드디어 쓸모가 생겼다. 어서 일어나서 새 옷, 아니지 네가 가진 옷 중에 그나마 제일 나은 걸로 갈아입어라. 지금 당장 매파 어른 따라 아랫마을로 가야겠다.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설화가 당연히 순종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덜덜 떨리는 몸을 간신히 가누며 어둠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싫습니다. 그것은 설화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계모에게 내뱉은 거역 귀니의 말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인연이 지금 추위에 정신이 나갔나? 네가 감히 싫고 조코를 따져 내 처지에 너를 받아주겠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 할 판에 박씨 부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매파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물건이 말을 듣지 않으니 체면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설화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얼어 죽을지언정 그 댁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순종적인 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려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그녀는 죽은 듯이 살아왔지만 그렇게 짐승처럼 팔려가서 죽느니 차라리 지금 여기서 인간으로 죽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 순간 박씨 부인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 천하텐샤의 몹쓸 년, 네가 내 은혜를 원수로 갚아 네가 정녕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그녀는 설화의 머리채를 거머쥐고 짐짝처럼 골방에서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순식간에 설화의 얇은 적삼을 파고들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내년이 그렇게 죽고 싶다니 내가 소원대로 해주마. 이 집에서 내주는 밥 처먹고 살 자격도 없는 년, 이 눈보라 속에서 내 그 잘난 지조 지키다가 얼어 죽어봐라. 박씨 부인은 설화를 대문 밖 칠흑 같은 어둠과 눈보라 속으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설화의 해진 보찜 하나를 눈밭에 던졌습니다. 설화는 차가운 눈밭에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애원하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매서운 바람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황설아의 눈앞에서 육중한 대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안쪽에서 빗장이 걸리는 절망적이고도 건조한 나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설화는 한동안 멍하니 눈밭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순식간에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매파를 달래는 박씨 부인의 높은 목소리와 저런 독한 년은 그냥 둬도 오래 못 가라며 비웃는 매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 철저히 혼자 버려졌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설아는 보찜을 쥘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본능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얼어 죽을 것 같다는 공포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바람이 조금이라도 덜 부는 강가정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눈은 쉬지 않고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흉측한 모반 위로 그리고 계모에게 맞은 붉은 뺨 위로 차가운 눈송이들이 녹아내리지도 못한 채 엉겨붙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걸었을까 시간 감각조차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춥다는 생각마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없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아, 아버지가 날 데리러 오시나 보다. 설화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꽁꽁 얼어붙은 나루터 근처의 눈밭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져 갔습니다. 이대로 끝이구나.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차가운 죽음의 품에 안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그녀의 손끝에 딱딱한 얼음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이 닿았습니다. 그것은 미미하지만 분명한 온기였습니다. 설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본능적으로 그 온기가 느껴지는 쪽으로 손을 더듬었습니다. 눈을 헤치자 검은색 비단 옷자락이 드러났습니다. 설화는 깜짝 놀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양손으로 눈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눈더미 속에 파묻힌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내는 온몸이 피투성이 쇠였습니다. 특히 가슴 부위에서 흘러나온 선홍색 피가 그가 입은 값비싼 비단 도포 다퍼를 적시고 차가운 눈밭을 섬뜩할 정도로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이 돌았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듯 보였지만 설화가 그의 코앞에 손을 가져가자 아주 희미하게나마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설화의 머릿속에서 자신이 얼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혔습니다. 그녀의 안에 잠자고 있던 아버지에게서 배운 그리고 본능적으로 타고난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그 어떤 추위보다도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이 낯선 사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설화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둘 다 얼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이 근처 강둑 아래 가을철에 사냥꾼들이 잠시 쉬어가곤 하던 낡은 오두막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아 폐허나 다름없었지만 적어도 이 살인적인 눈보라는 피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자신의 작은 체구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내의 팔을 잡아 끌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발.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젖먹던 힘까지 다했습니다. 사내는 덩치가 컸지만 다행히도 설화가 끄는 대로 눈밭 위를 조금씩 미끄러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보찜도 내팽개치고
오로지 그 사내를 끄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몇 걸음 끌고 가다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몇 걸음 끌고 가다 쓰러지기를 수십 번. 드디어 바람을 막아줄 낡은 오두막의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두막은 문짝도 반쯤 떨어져 나간 상태였지만 지붕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설화는 사내를 오두막 안쪽에 마른 집 더미가 쌓인 곳으로 간신히 끌어다 눕혔습니다. 후, 후. 설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사내의 상태는 심각심컥했습니다. 가슴의 상처는 깊었고 피가 멎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과다출혈로 곧 죽을 것이었습니다. 약도 깨끗한 천도 없었습니다. 설화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잠시였습니다. 그녀는 결심決心한 듯 자신이 입고 있던 무명 치마에 밑단을 손으로 찢었습니다. 푹쿡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치맛자락이 붕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으로 사내의 상처를 꽉 동여매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가 너무 많이 흘러 천이 금세 젖어버렸습니다. 지혈지쉐디 필요했습니다. 설화는 다시 오두막 밖 눈보라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이 근처 지형 디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밭을 헤치고 오래된 참나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땅을 맨손으로 파헤쳐 그 나무의 뿌리 껍질을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 나무 뿌리는 피를 먹게 하는 아주 귀한 약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설화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캐낸 뿌리 껍질을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오두막으로 가져와 사내의 상처에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쓴 약초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다시 찢은 치맛자락으로 상처를 단단히 감쌌습니다. 모든 힘을 쏟아낸 설화는 사내의 옆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오두막 안은 여전히 추웠지만 적어도 눈보라는 들이치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숨결은 여전히 희미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안정안定듯 했습니다. 설화는 남은 집더미를 끌어모아 자신과 사내의 몸 위를 덮었습니다. 두 개의 상처받은 영혼. 하나는 세상의 편견에 버림받았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의 칼에 버림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앙상한 오두막 안에서 서로의 미약한 체온에 의지한 채 길고 혹독한 밤을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끝날 것처럼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두 사람의 숨결이 만들어내는 희미한 온기가 꺼질 듯 말 듯한 생명의 불씨를 힘겹게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을 집어삼킬 듯 울부짖던 눈보라는 사흘, 밤낮 3일을 꼬박 더 몰아쳤습니다. 바깥 세상은 온통 하얀 절망 준멍으로 뒤덮였고 추위는 얇은 흙벽을 뚫고 들어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온기를 앗아가려 했습니다. 오두막 안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설화가 사내의 상처를 정성껏 돌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는 덧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내는 불덩이화 같은 고열거이대 휩싸여 집더미 위에서 내내 신음했습니다. 그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도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 공구를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설화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궁궐이라든지 역적, 놈들 같은 흉흉한 단어들이 그의 메마른 입술 사이로 새어 나왔습니다. 때로는 옥새를 지켜야 한다며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기도 했습니다. 설화는
그가 평범 平凡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의 생사성습뿐이었습니다. 상처에서는 끔찍한 악취 옥초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주변이 검붉게 부어오르며 골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자신이 아는 모든 약초 지식을 동원했습니다. 눈속을 헤치고 구해온 차가운 이끼를 찧어 열을 내리게 하려 했지만 사내의 몸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이대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자신이 구해온 생명이 이대로 쓰러져가는 것을 보며 무력감, 무力간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사내가 실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열에 들떠 흐릿했지만 그 속에는 버무과 같은 날카로운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신을 간호하는 설화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설화의 왼쪽 뺨을 덮은 검붉은 모반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사내의 눈에 스친 것은 경계와 아주 미세한 혐오였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하며 설화가 잡고 있던 자신의 팔을 빼내려 했습니다. 설화는 그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녀의 마음씨는 또다시 차가운 얼음장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너무도 쇠약하여 팔을 빼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깊은 신음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설화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물에 적신 천으로 그의 뜨거운 이마를 다시 닦아주었습니다. 지금은 원망할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설화는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해주신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리산 가장 깊은 곳, 겨울에도 해가 들지 않는 낭떠러지의 죽은 고목에서만 자라는 버섯이 있단다. 사람들은 그것을 겨울 영지라 부르지. 그건 죽어가는 사람도 다시 살려내는 하늘의 약이란다. 아버지는 그저 전설처럼 그 이야기를 했지만 설화는 그것이 실제한다고 믿었습니다. 설화는 마지막 남은 말은 짚을 끌어모아 사내의 몸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해진 겉옷 뒤 자락을 찢어 발을 꽁꽁 동여맸습니다. 오두막 문을 열자 하얀 눈보라가 비셔처럼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따라 약초를 캐러 다녔던 기억을 더듬어 낭떠러지가 있는 북쪽 골짜기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바람은 그녀를 밀어내려 했고 눈은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쓰러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두막에서 죽어가는 사내의 희미한 숨소리시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흉측하다 여겼던 그 눈빛마저도 지금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기억 속의 그 낭떠러지에 도착했습니다. 아찔한 절벽 아래로는 검은 골짜기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얼음과 바위를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뎌 죽음의 문턱문까지 갔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벼랑 중간 눈에 덮인 썩은 참나무 등걸에 검붉은 빛을 띤 버섯 한 송이가 신비롭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찾았다. 설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버섯을 채취했습니다. 그것을 품 안에 소중히 안고 거의 굴러내리다시피 절벽을 내려왔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반쯤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진 옹기 조각에 눈을 녹여 물을 만들고 그 귀한 겨울 영지버섯을 잘게 찢어 넣었습니다. 아궁이도 없는 곳에서 그녀는 남은 나뭇가지를 모아 작은 불을 피우고 옹기 조각을 불 위에 올렸습니다. 진하고 쓴 약 냄새가 오두막 안에 가득 찼습니다. 설화는 뜨거운 옹기 조각을 맨손으로 잡아가며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손바닥이 붉게 되어 물집 쉐파이 잡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이 진하게 우러나자 그녀는 사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이미 약을 삼킬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설화는 사내의 턱을 억지로 벌리고 숟가락도 없는지라 자신의 손가락에 약을 묻혀 조금씩 조금씩 그의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사흘 밤낮이 흘렀습니다. 설화는 단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버섯을 계속 다리고 그 약물을 한 방울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사투 승미를 벌였습니다. 그러던 나흘째 새벽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내를 불덩이처럼 태우던 열이 거짓말처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칠던 숨소리가 점차 고르게 변했습니다. 그날 아침 사내가 드디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 그의 눈빛은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맑고 깊었으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신을 곁에서 뜬 눈으로 밤새 간호하다 지쳐 잠든 설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설화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며칠간의 사투로 헬쑥해진 얼굴 약을 다리다 온통 화상을 입은 붉은 손,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왼쪽 뺨의 검붉은 모반. 그는 자신이 열에 들떠 그녀를 보고 움찔했던 순간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평생을 궁궐에서 수많은 신하들의 아첨과 배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사람의 겉모습과 그 속내를 판단하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여인 유래는 그가 아는 모든 상식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흉측하다고 여겼던 그 얼굴의 주인은 자신을 경멸한 그 순간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자신을 살려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뺨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깊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는 설화의 모반에서 더 이상 흉측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인하고 순수한 생명성명의 빛 경외심마저 느껴지는 숭고함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독했던 겨울이 가고 지리산 골짜기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강정이 풀리고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연두빛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오두막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 예화들이 지천디찬으로 피어났습니다. 설화가 나루나루터에서 주었다는 뜻라고 이름 붙여준 사내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묵했고 자신의 과거 곡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설화의 얼굴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두막 근처에 버려진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나루는 쟁기질이라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힘이 장사종시였고 금세 흙을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설화는 산에서 캐온 약초와 나물 씨앗을 심었습니다. 비록 남루한 오두막이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땀 흘려 일구는 작은 밭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두막의 양식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설화는 지난 겨울과 초봄에 정성껏 말려둔 약초 꾸러미를 챙겼습니다. 나루님, 제가 아랫마을 장터에 가서
이 약초를 팔아 곡식을 좀 구해오겠습니다. 나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잔인함과 사람들의 야비한 시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굶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지니고 있던 작은 은조각 하나를 설화의 손에 쥐어 주려 했습니다. 설화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동으로 당당히 곡식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설화는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구석진 곳에 자리를 펴고 약초를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머 저 흉측한 년, 숑이, 저거 설화, 그년 아니야. 귀에 익은 날카롭고 천박한 목소리가 장터의 소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설화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잔뜩 화가 난 얼굴의 계모 박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설화가 그 혹독한 겨울밤에 얼어 죽었으리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설화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 심지어 겨울을 지나는 동안 핏기 쉴석과 더 좋아진 것을 보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도둑년 집을 나가더니 이제는 도둑질한 물건을 내다 팔아 내년이 감히 어느 안전한 죄니라고 여길 기어나와. 그녀는 설화가 내놓은 약초가 자신이 모르는 사이 집에서 훔쳐 나온 것이라 단정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다짜고짜 설화의 약초 바구니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이년아 이 약초 다 내놔. 네가 감히 내 것을 훔쳐. 구경꾼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전 시시의 설화라면 그녀는 이 수치스러움과 공포 공부에 질려 바닥에 엎드려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지난 겨울의 무력한 설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고 한 생명 성명을 살려낸 사람이었습니다. 설화는 바구니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벌레 보듯 노려보는 계모의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굽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설화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터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씨 부인도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인연이. 설화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약초는 제가 직접 짓재 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집을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몰려든 구경꾼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그 죽을 것 같은 눈보라 속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 내년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설화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뜻대로 죽었어야 할 목숨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우셔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계모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제 제 삼성과 죽음스은 어머니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약초도 제 것입니다. 그것은 선원쉐년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분노에 치를 떨며 손을 들어 설화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낮지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린 목소리가 군중 쥔종을 갈랐습니다. 나루였습니다. 그는 설화가 걱정되어 몰래 뒤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는 허름한 옷부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무과 기백은
장터를 압도했습니다. 나루는 박씨 부인의 손목을 잡지는 않았지만 그저 그녀와 설화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그의 손은 어느새 품 안에 숨겨둔 작은 단검단김의 손잡이를 굳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시센 이 박씨 부인을 향했습니다. 이 여인 류렌의 말은 모두 사실이요. 내가 그 증인정했니요. 박씨 부인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그 살기 어린 기백에 눌려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불길부기한 소문소문 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봄철에 흔히 도는 열병인 줄 알았는데 아이들을 중심으로 끔찍한 병빙, 바로 두창 천연두 이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 공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의 외아들즈, 이 병에 걸려 사경스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이란 의원은 모두 불려왔지만 모두 고개 털을 저으며 하늘의 뜻 텐밍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사또 부인 후렌의 곡소리가 관아 관야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또는 절망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아전야첸 이 장터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사또날이 얼마 전 장터에서 그 얼굴에 흉쇼니 있는 처자 설화라는 아이가 계모에게 내쫓기고도 살아 돌아와 약초를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길 겨울 내내 산속에서 죽을 고비 국익을 넘겼다고 했습니다. 혹 그 아이가 비범회반한 약초 지식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또 다른 사람은 그 아이와 함께 있던 사내의 기백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또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 포졸들을 보내 설화를 잡아 아니 모셔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이 횃불 화을 들고 오두막을 덮쳤을 때 나루가 먼저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포졸들의 다급한 표정 표징을 보고 사또의 아들이 위중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나루를 안심시켰습니다. 나루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이가 아프다지 않습니까? 설화가 관아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경련을 일으키며 숨쉬기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방 안은 역병 익빙 특유의 냄새와 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사또 부인은 설화의 얼굴을 보자마자 실망 시벙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설화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아유연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오. 무엇이든 다 하겠소. 설화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아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흉측한 반점들이 온몸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루와 함께 오두막에서 의학서적의 일부를 읽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나루는 자신이 기억하는 의술 지식들을 설화에게 틈틈이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열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독을 풀어야 합니다. 설화는 사또에게 망설임 없이 요구했습니다. 인동초 렌동처와 연교 그리고 황금이 필요합니다. 어서 구해다 주십시오. 그것들은 그녀가 산속에서 늘 보던 약초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또 부인의 애원에 흔들리지 않고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또나리의 아드님을 고친다고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늘의 뜻 텐밍에 달렸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고 아이가 병빈과 싸울 힘力주는 것뿐입니다. 그 정직하고 침착한 태도에 사또는 오히려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는 당장 사람들을 풀어 설화가 말한 약초들을 구해오게 했습니다. 설화는 꼬박 일에 7일 동안 관아에 머물며 아이를 간호했습니다. 그녀는 잠도 자지 않고 약을 다렸고 정성스럽게 아이의 입에 약을 흘려 넣었습니다. 땀에 젖은 몸을 닦아주고 끊임없이 아이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버텨야 한다. 봄이 왔단다. 그녀의 손길서에는 자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따뜻함과 외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회째 되는 날 아침, 아이의 몸을 뒤덮었던 붉은 반점이 옅어지기 단 시작했습니다. 불덩이 같던 몸에서 열이 내렸습니다. 아이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눈을 뜨고는 물 하고 작은 목소리로 물을 찾았습니다. 사또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사또는 설화의 앞에 엎드려 큰절을 하려 했습니다. 은인언옌이요, 그대가 내 가문 자문을 살렸소. 이 소식서식은 날개라도 돋친 듯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역병익빙마저 물리친 신비한 여인,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사또의 아들까지 살려낸 여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얼굴 귀신이나 흉측한 년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외와 존경을 담아 그녀를 설화 아가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검붉은 모반은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생명을 구한 성스러운 인내의 표식처럼 보였습니다. 사또 시더의 아들을 구한 일로 설화의 이름은 고을을 넘어 점차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뺨에 있는 모반을 더 이상 흉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병빙을 꿰뚫어보고 생명 성명을 구하는 지혜의 상징이라 여기며 아픈 이들이 그녀의 오두막 샤오우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설화는 그들을 단 한 번도 마다하지 않았고 나루는 묵묵히 그녀를 도우며 오두막을 수리하고 약초밭을 넓혀갔습니다. 그렇게 평화빙어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늦봄 나루는 깊은 고뇌 군호에 잠긴 얼굴로 설화를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음 발견되었던 그 날부터 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무은 더 이상 평범한 촌부촌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시름과 무거운 결단을 품은 범우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설화를 돌아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설화, 낭자, 나는 떠나야 하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설화의 심장신을 쿵 내려앉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설화는 애써 손의 떨림을 감추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셨습니까? 나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곳에는 아직 바로잡아야 할 이 남아 있소. 선한 이들을 지키고 죄 지은 자들을 벌하기 위해 나는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오. 그의 말에는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눈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을 구해준 생명 성명에 대한 감사와 자신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 그리고 떠나야만 하는 자의 고통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설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조심 하십시오. 나루는 그녀의 그 순전한 믿음씬 앞에서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작은 옥유놀이개 하나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심표시뇨.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든 이것을 꼭 지니고 있으시오.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소. 나를 기다려 주시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이른 새벽 물안개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설화는 그가 사라진 나루터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몇 주 휴가 흘렀습니다. 설화는 나루가 떠난 빈자리를 느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삼성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픈 이들을 돌보았고 나루와 함께 가꾸었던 약초밭을 정성칭생껏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산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땅뒤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금이영 김혜영이라 쓰인 깃발기을 앞세운 수백 명의 군사 군시들이 먼지 진느를 일으키며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난생 이성 처음 보는 위압적 웽아떼인 광경에 혼비백산 혼피퍼산하여 모두 길가에 엎드려 머리털을 조아렸습니다. 사또시다오마저 버선발로 뛰어나와 관아 관야 마당에 부복 후후했습니다. 그 살벌사빠 한 행렬 항렬의 중심 쫑신에는 금진으로 용롱 무늬를 수놓은 그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어 쳐다볼 수 없는 화려와래하고 장엄전임 한 옥교 육교가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 비우씨 후랭과 그 가족 자숙들도 예외리와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큰 변변이라도 난 줄 알고 연화와 함께 땅바닥에 바싹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행렬은 마을을 지나 곧장 산기슭 산룩에 있는 설화의 낡은 오두막 샤오를 향했습니다. 설화는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인가 싶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마당에 나와서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오두막을 빈틈없이 포위 뻐웨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소리인가 멎었습니다. 옥교 육교의 문문이 열리고 한 사내남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화가 알던 허름한 옷차림의 나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무이 부실 듯한 붉은 용포 롱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익산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나라 조선 조센의 하늘텐이자 지엄지임하신 임금왕 바로 주상주상 전하덴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경악경업과 공포 공부로 숨쉬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자신을 향해 엎드린 수많은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흙도이 묻은 치마준을 입은 채 멍하니 서 있는 설화에게 고정구딩되어 있었습니다. 설화는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 번넌더우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전하, 임금은 설화의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냉엄렁임한 시선을 돌려 엎드려 있는 무리 속에서 한 사람眼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임금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자 이미 얼굴이 흑빛 두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루를 어렴풋이 기억해냈습니다. 장터장에서 설화 편을 들던 그 기백 깊어 넘치던 사내 그가 왕이었다니 임금의 목소리 있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고개 털을 들라 박씨 부인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더욱 바닥에 머리털을 박았습니다. 고개를 들라 명령하였다. 천둥레 같은 호령호링의 박씨 부인이 파르르 떨며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은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년 루이, 지난 겨울 저 눈보라 쇠 속으로 내다 버려 얼어 죽으라 똥쓰했던 그 여인 유래니 누군지 아느냐. 박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떨기만 했습니다. 임금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인 유래는 바로 짐젠 이 나라의 국왕고왕인 나의 목숨밍을 구한 은인 언행이다. 그 말 예는 사형 스싱 선고 쉔거와도 같았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계모 박씨를 잡아들여 그간의 폐악뱅옥과 설화를 내쫓아 죽이려 한 죄죄, 그리고
그녀의 재산 자산을 탐탐 한 죄를 엄히 물어라. 그 재산 자산은 모두 몰수 무서하여 이 고을에 가난한 백성 박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박씨 부인은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전하라며 비명 패명을 질렀지만 금이영 김해인 군사 군시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와 연화를 끌고 갔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행밀하고 내쳤던 설화의 발밑에서 처참 채잠하게 끌려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뿌린 대로 거둔 혹독 구둑. 하지만 지극히 공정공정한 인과응보 인과응보였습니다. 모든 소란소린이 정리되자 임금은 다시 설화에게로 시선시센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땅 뒤에 엎드린 채 감히 용한 롱가오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용포, 롱버 자락이 흙먼지 진에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손셔을 내밀어 엎드린 설화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시오, 설화 낭자. 설화는 떨리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임금의 부축후을 받아 일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 전체가 숨식을 죽이고 이 광경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임금은 자신의 가슴 숑께 이제는 힘이 시외한 흉터 성은로 남은 상처 성추 자리를 손쇼으로 만졌습니다. 그곳은 설화가 목숨을 걸고 꿰매고 약격을 발라준 자리였습니다. 이 흉터는 짐젠 이 겪은 배신의 증거쟁구요. 그의 목소리 있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모든 백성박성이 보는 앞에서 설화의 왼쪽 뺨을 향해 손셔를 뻗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직접 손셔를 대는 물의 무리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예법을 지키는 거리에서 그녀의 검붉은 모반을 부드러운 눈빛 부으로 가리켰습니다. 허나 낭자년즈의 얼굴에 있는 이 흔적 한직은 임금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경멸이나 동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존경과 경외징에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은 인내 렌나와 죽어가는 생명을 차별하지 않은 자비츠베의 증거쟁구요. 젠에게는 이 세상 시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나는 표식이요. 설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무에 그토록 오랜 세월 쇠웬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레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이었던 상처마저도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순간에 터져나온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임금은 그녀를 궁과비로 데려가 후궁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 험한 궁중 암투 속에서 또다시 상처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의 재능 잔원과 인품, 인핀, 이 땅 뒤에서 가장 빛날 수 있는 길다을 열어주었습니다. 쟤는 설화 낭자를 백성 박싱을 구조하는 의녀로 봉봉하노라. 이 고을리에 너른 의원과 새집 갸을 내릴 것이니 낭자년즈의 그 따뜻한 손길서로 더 많은 백성 박싱을 보살펴 주시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설화는 임금이 지어준 따뜻하고 환한 새집과 그리고 깨끗한 의원에서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을 돌보는 어엿한 의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을 보며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모반 앞에서 존경을 담아 고개를 숙이고 그녀를 설화 의녀님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따사로운 봄날 설화는 자신의 의원 마당에서 환자들의 맥력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빈원하고 행복싱풀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 한편에는 지난날 그녀가 나루와 함께 씨앗을 뿌렸던 작은 약초밭, 이제는 형형색색 싱싱석서의 약초꽃들로 만발하여 눈무부신 햇살 아래 황금빛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맺은 풍요롭고 향기로운 결실이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밖에는 아직도 눈쉐이 내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이불 속은 따뜻하지 않습니까? 모진 겨울돈도 언젠가는 가고 그 어떤 얼어붙은 땅 뒤에서도 저렇게 꽃 하은 피어나는 법이랍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시길.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의 어느 한 지리산 첩첩산 중 그 깊은 골짜기에 첫눈을 재촉하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산빛 아래 억새풀은 모두 하얗게 머리를 풀었고 밤이면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 낡은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해가 가장 늦게 들고 가장 먼저 떠나는 그늘진 터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가집 저자우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지요. 지프로 엮은 이 형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군데군데 썩어 내려앉았고 가을 장마의 패인 흙벽은 속의 뼈대를 앙상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설화 쉐파가 숨죽여 사는 집이었습니다. 설화라 눈의 꽃이라 이름은 그리도 희고 맑았으나 아이의 삶은 먹구름이 잔뜩 낀 잿빛 하늘과도 같았습니다. 아이의 왼쪽 뺨, 고운 눈매 아래부터 여린 입술께까지 마치 붉은 인두러인로 지진 듯한 검붉은 모반이 커다랗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법과 체면을 목숨처럼 중히 여기던 그 시절, 더구나 여인의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흉이 있다는 것은 가문자문의 수치, 쇼치, 요 크나큰 불행의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설화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멍에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설화는 동이 트기 전 닭이 첫 울음을 채 울기도 전에 차가운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뚜막 옆에 딸린 작은 골방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 같았습니다. 설화는 시린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식구들보다 먼저 시작되었고 가장 늦게 끝났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마을 공동 우물진으로 향하는 새벽길은 언제나 지독한 적막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은 혹여나 마주칠지 모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쩌다 일찍 나온 안악이라도 마주칠라 치면 그들은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에이 아침부터 재수없게 하고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설화를 보며 얼굴 귀신이라 놀리며 돌팔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설화는 그럴 때마다 얼른 긴 머리카락으로 뺨을 가리고 땅만 보며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을 애써 외면하며 물을 깃는 동안 설화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이웃집의 다정한 아침 인사 소리가 비수비셔처럼 날아와 밝혔습니다. 그녀에게는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은 너무나도 평범한 아침의 풍경이었습니다. 물을 길어와 마당에 큰 독에 가득 채워 넣고 쇠죽을 쑤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은 온전히 설화의 몫이었습니다. 설화는 젖은 솔가지에 불을 붙이려 했으며 타오르는 붉은 불길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몇 해 전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이 아궁이의 불씨가 그리도 따뜻했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가난한 목수목서였지만 설화에게만은 한없이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설화 뺨에 이것은 하늘이 너의 착한 마음씨를 알아보고 복풀 많이 주려고 특별히 표시해 둔 것이다. 아버지는 늘 그리 말씀하시며 송진이 묻어 거친 손으로 설화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요. 그러나 그 다정했던 아버지가 지독한 역병 익병으로 사나흘 만에 허망하게 눈을 감으신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순식간에 차가운 지옥이 되었습니다. 계모인 박씨 부인에게 설화는 눈엣가시 그 자체였습니다. 본래 박씨 부인은 아버지의 인품이나 재주가 아닌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집터와 손바닥만 한 밭대기 대를 보고 제가 한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녀는 설화를 남편을 잡아먹은 상문 성문 살낀 년이라 공공연히 욕하며 온갖 구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될 무렵 안방에서 박씨 부인과 그녀의 딸, 즉 설화에게는 배다른 동생인 연화가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어이구 춥다. 저 망할 년은 불도 제대로 안 뗐나. 박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 정적을 깼습니다. 설화는 묵묵히 따뜻한 숭늉통과 갓 지은 조밥상을 차려 안방에 들였습니다. 연화는 설화의 뺨에 있는 모반을 힐끗 보더니 코를 킁 막으며 어휴 냄새나 저리가 하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연화는 설화보다 2살 어렸지만 어미를 닮아 벌써부터 설화를 하대샤 따이 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설화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나 다시 부엌으로 왔습니다. 안방에서는 모녀 무뉴가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밥 먹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식구들이 밥을 먹는 동안 설화는 차가운 부뚜막에 걸터 앉아 어젯밤 남은 찬밥 덩어리를 보리차에 말아 급히 삼켰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마저도 없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녀는 그 차가운 밥을 오래오래 씹었습니다. 맛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밭에 나가 일할 힘을 얻기 위해 이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상이 물러지자마자 설화는 쉴 틈도 없이 다시 안방으로 불려갔습니다. 오늘은 내가 연화 데리고 장장에 좀 다녀올 테니 너는 종일 뒷밭에 가서 무나 다 뽑아라.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싹 다 뽑아서 광에 들여놔야 한다. 해지기 전까지 다 못 뽑으면 오늘 저녁밥은 없는 줄 알아라. 박씨 부인의 매서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안방에서는 곧 화장해숑하는 분 냄새와 함께 장에 갈 채비를 하는 모녀의 들뜬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화는 호미 하나와 지게 질을 짊어지고 집 뒤편의 작은 밭으로 향했습니다. 초겨울의 밭은 흙이 단단하게 얼어붙어 호미가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얼어붙은 흙을 깨고 물을 뽑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금세 곱아 붉어지고 감각이 없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내 렌나는 마치 이 겨울에 얼어붙은 땅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언젠가 올지 모를 봄을 기다리며 그저 견뎌내는 땅. 그녀는 점심도 거른 채 해가 서산시산으로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설화가 마지막 물을 뽑아 지게에 싣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터장에 갔던 박씨 부인과 연화가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박씨 부인의 얼굴이 아침보다 훨씬 더 어둡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손에 쥔 엽전 몇 푼을 바닥에 내팽개치듯 던졌습니다. 빌어먹을 고작 이걸 돈이라고. 연화가 옆에서 칭얼거렸습니다. 어머니나 저작거리에서 본 그 예쁜 비단 머리끈 사주신다면서요.
왜 그냥 와요? 시끄럽다. 다 저 재수 없는 년 때문이야. 박씨 부인은 마당에서 지게를 내려놓는 설화를 발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내년이 우리 집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달아나는 게다. 오늘 장에서도 사람들이 저 집 딸내미 얼굴이 흉측하다던데 그 집 물건을 쓰면 재수 없다고 뒤에서 수군대는 바람에 가져간 옷감 값을 반이반도 못 받았단 말이다. 이 집안 말아먹을 년 설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비난과 저주주주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쌀을 털어 밥을 짓고 방금 밭에서 뽑아온 무쪼가리를 넣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뚝배기에서 구수한 된장 냄새와 함께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설화는 꽁꽁 언 손을 쬐며 잠시나마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때 밥 냄새를 맡은 연화가 부엌으로 쪼르르 들어왔습니다. 아, 배고파. 뭐 먹을 거 없어. 연화는 설화가 차려놓은 밥상을 힐끗 보더니 끓고 있는 찌개 냄비로 다가갔습니다. 이건 내가 먼저 먹을 거야. 연화는 어미를 닮아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뚝배기를 멋모르고 맨손으로 잡으려 했습니다. 안 된다. 연화야 뜨겁다. 설화가 깜짝 놀라 연화를 막아서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설화의 손이 자신에게 닿자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닿은 듯 기겁 캐짓하며 비명 배명을 질렀습니다. 저리 가네. 그 더러운 손으로 나 만지지 마. 연화가 거칠게 설화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만 설화의 팔이 중심을 잃고 끓고 있던 뚝배기를 그대로 치고 말았습니다. 와장창 뚝배기가 부뚜막 아래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깨졌고 뜨거운 된장찌개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악 뜨거워. 연화는 사실 찌개에 직접 된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김과 바닥에 흩어진 국물의 논라뒤로 낮아빠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 상황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연화는 제 발등을 붙잡고 마치 죽을 듯이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설화 언니가 나 뜨거운 국물로 지졌어요. 아, 뜨거워. 나 죽네. 그것은 명백한 거짓 단연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박씨 부인이 부엌으로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나뒹구는 찌꺼기와 날카롭게 깨진 뚝배기 조각, 그리고 발을 잡고 대굴대굴 구르며 우는 딸 연화, 마지막으로 멍하니 서 있는 설화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딸의 상태를 살피기도 전에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이 전부 설화의 탓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장터에서의 분노와 뒤섞여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살인할 년 내가 감히 내 딸을 해하려 들어. 박씨 부인은 분노의 이성을 잃고 옆에 있던 부직갱이를 집어들 기세로 설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손을 들어 설화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찰싹 부엌 전체가 울릴 정도로 거세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내년이 그 흉측한 낯장맨을 들이미는 것도 모자라 이제 내 딸까지 잡으려 드느냐. 이 은혜은회도 모르는 것. 설화의 고개가 세차게 돌아갔습니다. 뺨을 가리고 있던 머리카락이 속절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빛 아래 검붉은 모반이 마치 불길화처럼 타오르듯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매섭게 얻어맞은 오른쪽 뺨은 금세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뺨의 흉측한 모반과 오른쪽 뺨의 선명한 손자국이 기묘한 대칭을 이루었습니다. 연화의 울음소리도 그 광경에 잠시 멎었습니다.
설화는 뺨을 감싸 쥐지 않았습니다. 화끈거리는 고통보다 더한 뼛속까지 시린 모멸감이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두 주먹을 치마끈 아래로 말아쥐었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여린 손바닥 살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그녀를 이 끔찍한 현실에 붙잡아매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말라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혹은 모든 것을 초월처윕한 듯한 깊고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저 독사두서 같은 눈깔 좀 보게. 어미를 쏘아봐. 내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설화의 그 침묵과 흔들림 없는 눈빛이 박씨 부인의 화를 더욱 돋우었습니다. 그것은 굴복 취후이 아니라 차라리 저항 디컹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흉물쇼물을 치우지 못할까. 오늘 내년이 먹을 밥은 한 톨도 없으니 썩 꺼져.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내년의 짐을 뺄 것이야. 꼴도 보기 싫다. 박씨 부인은 고함을 지르며 남은 그릇들을 설화 쪽으로 밀쳤습니다. 설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끓는 찌개에 손이 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바닥에 흩어진 사기그릇, 조각 더치팬들을 맨손으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붉어진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 대신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등은 굽어 있었지만 그 작은 어깨는 그 어떤 모진 바람에도 꺾이지 않을 겨울나무처럼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저녁을 굶었습니다. 늦은 밤 식구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설화는 골방의 싸늘한 어둠 속에서 낮에 깊던 낡은 옷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매서운 밤바람 소리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설화는 그저 바늘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이 지독한 어둠과 절망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 아주 깊은 곳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아주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희미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리산의 겨울은 그 본색 분석을 드러냈습니다. 온 산천, 산참을 집어삼킬 듯한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바람은 굶주린 이리의 울음소리처럼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를 울부짖으며 지나갔고 창호지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비명패명을 질러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눈은 어른의 허리춤까지 쌓일 기세였습니다. 이런 날이면 그 누구도 문 밖을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는 법입니다. 짐승들도 깊은 굴 속에 몸을 숨기고 마을의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천지텐디가 얼어붙은 밤이었습니다. 설화는 차가운 골방에서 얇은 호티불 하나에 의지한 채 덜덜 떨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한 허기와 한기가 온몸을 괴롭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요란하게 대문다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깊은 밤이 험한 날씨에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설화가 조심스레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기도 전에 안방에서 박씨 부인의 들뜬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매파 어른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이런 굳은 날씨에. 목소리는 놀란 듯했지만 묘한 기대감 치다간이 잔뜩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매파로 보이는 여인의 수다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좋은 소식 하셔식은 빨리 전해야지요. 박씨 부인 아주 복 터졌수다. 내가 전에 말했던 그것 말입니다. 아랫마을 김명감댁 말이에요. 설화는
숨을 죽였습니다. 김 영감이라면 아랫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지만 나이가 칠순 치순에 가깝고 지독한 중풍으로 몇 년째 자리보전식 버전을 하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정이 고약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그를 모시던 종들이 성한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설화는 어쩐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그 댁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글쎄 그 영감님이 이제 마지막 여생 편히 보내고 싶다면서 말 잘 듣고 얌전한 시중을 하나 드렸으면 한다는구려. 이왕이면 젊은 여자로. 그런데 그 집 며느리들이 워낙 사나워서 웬만한 처자는 버텨내질 못한다지 않수. 매파는 목소리를 낮추며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슬쩍 운운을 떼었지요. 험한 일마다 않고 얼굴에 흉쇼니 좀 있어 시집가기 글렀지만 그래서 더 도망갈 데도 없는 그런 딱한 아이가 하나 있다고. 그랬더니 김영감댁 마나님이 얼굴이야 뭔 상관이냐. 밤에 불 꺼놓으면 다 똑같지. 얌전히 수발만 잘 들면 된다며 당장 데려오라지 뭡니까. 돈도 아주 두둑이 쳐주신답니다. 이 정도면 횡재지. 박씨 부인의 숨 넘어가는 듯한 기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메 그게 참말이우 참말이에요. 그녀는 드디어 이 흉물을 치워버릴 뿐만 아니라 큰돈까지 만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설화는 이미 딸이 아니라 팔아 치울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준비시키지요. 이 눈보라가 웬 말이냐. 복눈이다. 복눈. 박씨 부인은 거칠게 설화가 있는 골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이년아 다 들었지. 내년도 드디어 쓸모가 생겼다. 어서 일어나서 새 옷, 아니지 네가 가진 옷 중에 그나마 제일 나은 걸로 갈아입어라. 지금 당장 매파 어른 따라 아랫마을로 가야겠다.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설화가 당연히 순종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덜덜 떨리는 몸을 간신히 가누며 어둠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싫습니다. 그것은 설화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계모에게 내뱉은 거역 귀니의 말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인연이 지금 추위에 정신이 나갔나? 네가 감히 싫고 조코를 따져 내 처지에 너를 받아주겠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 할 판에 박씨 부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매파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물건이 말을 듣지 않으니 체면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설화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얼어 죽을지언정 그 댁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순종적인 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려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그녀는 죽은 듯이 살아왔지만 그렇게 짐승처럼 팔려가서 죽느니 차라리 지금 여기서 인간으로 죽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 순간 박씨 부인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 천하텐샤의 몹쓸 년, 네가 내 은혜를 원수로 갚아 네가 정녕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그녀는 설화의 머리채를 거머쥐고 짐짝처럼 골방에서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순식간에 설화의 얇은 적삼을 파고들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내년이 그렇게 죽고 싶다니 내가 소원대로 해주마.
이 집에서 내주는 밥 처먹고 살 자격도 없는 년, 이 눈보라 속에서 내 그 잘난 지조 지키다가 얼어 죽어봐라. 박씨 부인은 설화를 대문 밖 칠흑 같은 어둠과 눈보라 속으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설화의 해진 보찜 하나를 눈밭에 던졌습니다. 설화는 차가운 눈밭에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애원하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매서운 바람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황설아의 눈앞에서 육중한 대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안쪽에서 빗장이 걸리는 절망적이고도 건조한 나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설화는 한동안 멍하니 눈밭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순식간에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매파를 달래는 박씨 부인의 높은 목소리와 저런 독한 년은 그냥 둬도 오래 못 가라며 비웃는 매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 철저히 혼자 버려졌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설화는 보찜을 쥘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본능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얼어 죽을 것 같다는 공포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바람이 조금이라도 덜 부는 강가정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눈은 쉬지 않고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흉측한 모반 위로 그리고 계모에게 맞은 붉은 뺨 위로 차가운 눈송이들이 녹아내리지도 못한 채 엉겨붙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걸었을까 시간 감각조차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춥다는 생각마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없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아, 아버지가 날 데리러 오시나 보다. 설화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꽁꽁 얼어붙은 나루터 근처의 눈밭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져 갔습니다. 이대로 끝이구나.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차가운 죽음의 품에 안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그녀의 손끝에 딱딱한 얼음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이 닿았습니다. 그것은 미미하지만 분명한 온기였습니다. 설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본능적으로 그 온기가 느껴지는 쪽으로 손을 더듬었습니다. 눈을 헤치자 검은색 비단 옷자락이 드러났습니다. 설화는 깜짝 놀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양손으로 눈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눈더미 속에 파묻힌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내는 온몸이 피투성이 쇠였습니다. 특히 가슴 부위에서 흘러나온 선홍색 피가 그가 입은 값비싼 비단 도포 다퍼를 적시고 차가운 눈밭을 섬뜩할 정도로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이 돌았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듯 보였지만 설화가 그의 코앞에 손을 가져가자 아주 희미하게나마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설화의 머릿속에서 자신이 얼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혔습니다. 그녀의 안에 잠자고 있던 아버지에게서 배운 그리고 본능적으로 타고난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그 어떤 추위보다도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이 낯선 사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설화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둘 다 얼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이 근처 강둑 아래 가을철에 사냥꾼들이 잠시 쉬어가곤 하던 낡은 오두막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아 폐허나 다름없었지만 적어도 이 살인적인 눈보라는 피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작은 책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내의 팔을 잡아 끌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발.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젖먹던 힘까지 다했습니다. 사내는 덩치가 컸지만 다행히도 설아가 끄는 대로 눈밭 위를 조금씩 미끄러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보찜도 내팽개치고 오로지 그 사내를 끄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몇 걸음 끌고 가다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몇 걸음 끌고 가다 쓰러지기를 수십 번. 드디어 바람을 막아줄 낡은 오두막의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두막은 문짝도 반쯤 떨어져 나간 상태였지만 지붕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설화는 사내를 오두막 안쪽에 마른 집 더미가 쌓인 곳으로 간신히 끌어다 눕혔습니다. 후, 설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사내의 상태는 심각심컥했습니다. 가슴의 상처는 깊었고 피가 멎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과다출혈로 곧 죽을 것이었습니다. 약도 깨끗한 천도 없었습니다. 설화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잠시였습니다.